자, 이제 2기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행정쟁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작해갖고 답안지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전체를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소재에서 항상 법령에서 출발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원고 적격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2조 법률상 이익.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론에서 출발하는 거죠. 만약에 법령이 없다. 그러면 인정 여부에 대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예로는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이 있죠. 왜냐하면 얘는 행사법에 규정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소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으로 들어가서 개별 쟁점이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는 학설은 열거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 열거라는 것은 학설은 어떤 입장별로 다 교수님의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열거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판례를 요건 사실을 제대로 적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검토 및 사안의 적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검토 파트에서 여러분의 공법적인 의견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담을 만한 여러분의 컨텐츠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안의 적용은 주어진 재심은 그 다음에 참조 법령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포섭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자, 답안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확보되냐면 법령이 정확하게 적시가 됐는지 여부랑 그 다음에 판례의 요건 사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랑 공법적 의견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담았느냐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얼마만큼 포섭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답안의 차별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학생들이 보면 학설에 많이 이렇게 매몰돼 있죠. 그러나 차별성의 확보 포인트를 여러분이 좀 입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공법적인 여러분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쟁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얘가 음주운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를 배상해 줘야겠죠. 피해 배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를 해요. 왜냐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한테 면허를 주죠. 서울에 살면. 그래서 뺏는 것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뺏어요. 줬던 사람이 뺏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해보면 이제 법률 관계는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의 법률 관계랑 그 다음에 A와 갑 사이에서의 법률 관계, 이걸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에는 사익과 사익의 충돌의 부분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얼마를 줄 것인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오케이예요. 그렇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민사에서는 조정이 중요해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우리는 이거를 민사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떨까요? A는 지금 무슨 주체가 돼요? 얘는 공권력의 주체가 되죠. 공권력 주체. 그 다음에 여기는 단순한 사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얘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권 주체.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적으로 표현하면 공권의 주체가 되죠.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권력의 주체와 공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판사가 좀 부담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좋은 대로 자기들의 의사 합치만 맞으면 민사법원 판사는 한 명이서 대부분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법원 판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 주체에 대한 고민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인과 사인이니까 별 부담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행정청이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일종의 공무원이잖아요. 둘 다 공무원이고 얘는 뭐 행시 합격했고 나는 사시 합격했고 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이런 고민을 법을 배우기 전에는 권력분립이라는 표현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행정법을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이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사익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기본권과 공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뢰 이익, 그 다음에 법적 이익,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왜? 주체가 이제 대상이 공권력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개인은 단순한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개인이 아니라 공권력의 당사자로서의 개인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법적 이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무슨 법적 이익이에요? 공법적 이익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러한 공법적 이익이 정당하게 충당되기 위해서는 이한테 행정의 법률 적합성 이런 원칙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 통제, 그렇죠? 권익 보호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권익 보호가 아니죠.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율의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권익의 이제는 보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의 보호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사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에서 이런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의 조율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얘네는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사적 자치의 문제니까 좋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행정법에서 배웠어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의 조화. 이거를 비교 형량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비교 형량. 또는 이익 형량이라고도 배우죠. 그래서 행정법원 판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비교 형량의 문제. 자, 그러면 이런 비교 형량이 우리 행정쟁송법 전반에서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원고 적격 한번 볼게요. 원고 적격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었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생각해 보면 얘는 관련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이 누리는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 적격은 추정 효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갈 때 만약에 사원증이 있으면 뭐 경비 아저씨한테 보여주지 않고도 패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상 지역 밖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얘한테 대해서도 네가 적극적으로 자,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라는 사실 요거를 입증하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바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봐주는 거예요? 아까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율이 행정법에선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의 공익은 뭐예요? 원고 적격을 엄격하게 봄으로써 남소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송 경제도 달성할 수 있어요. 왜? 바로 각하되니까. 그 다음에 행정 경제도 달성할 수 있겠죠. 행정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달성할 수 있지만 또 사익 측면에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국민에게 재판 청구권이 올바르게 보장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적법성이 통제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비교 형량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편에 손을 들어준 거죠. 사익적 측면, 즉 헌법 27조에 보면 우리 국민에게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을 했다면 내가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협의의 소의 이익도 한번 볼까요? 이제 병무청장이 사인인 갑에 대해서 자, 병역 기피자로 명단을 공표했어요. 그러면 이건 처분인가요? 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명단을 공표하는 거는 사실행위죠. 그렇죠? 사실행위인데 사실행위하고 법률행위의 차이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어떠한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팔는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없어지죠?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따귀를 때렸어요? 그리고 취소할게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행위예요. 즉 사실적 결과, 그 다음에 법률적 결과. 명단을 공표한 다음에 취소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행위인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병무청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실행위를 한 게 아니죠.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래요. 우리 판례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의 기본권에 침해성이 있다라는 점. 여기서는 어떤 침해가 있어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창피해도 참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명예 뭐 이런 것들도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여기에서 얘가 직권 취소했어요. 직권 취소하면은 명단 공표는 삭제되는 거죠. 명단 공표로 삭제되면은 원칙적으로 당해 얘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금 법익 침해 상태는 해소가 됐죠. 그래서 사실상 더 이상 다툴 필요는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가 없다 그래요? 협의의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협의의 소이익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가 얘한테만 직권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을, 병, 뭐 이런 똑같은 애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공표할 수도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협의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원칙은 뭘 중시한 거예요? 공익을 중시한 거죠. 즉 협의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송 경제, 분쟁의 이례적 해결, 그 다음에 행정 경제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협의의 이익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이제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행정의 적법성이 통제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이 보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법성도 확보가 되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협의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죠. 반복될 우려. 반복할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협의의 이익을 인정한다. 그 판례에서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아, 이러한 사익적 가치 때문에 예외적으로 협의의 이익을 긍정하는구나. 자, 요거를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생각컨대 이후에는 여러분이 뭘 담아야 돼요? 결국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협의의 이익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그걸 담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담으면 어떤 인상을 줄까요? 출제자한테? 아, 얘가 뭔가 공법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 예를 들면 당사자 능력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선행이 돼야죠. 원고 적격 전에. 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상 얘가 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소방청장이나 그 다음에 뭐 시도 선관 위원장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원래는 당사자 능력이 없죠. 왜 없어요? 얘네들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는 누구예요? 인격체는 국가라는 인격체, 행정 주체에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기관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는 당사자가 될 수 없죠. 인격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얘네들은 소송 수행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랑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걔네들은 인격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원고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판례가 엄격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하면 다른 데 가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행정이라는 거는 법치주의가 중요한데 법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예외적인 공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원고 적격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똑같은 얘기죠. 법치주의랑. 자, 이러한 가치 때문에 예외적으로 뭘 인정한 거예요? 얘한테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사실상 안 해주는 게 맞죠. 소송경제, 행정경제, 남소방지 뭐 이런 차원에서는 안 해주는 건데 예외적으로 얘네들한테 이렇게 줬다. 이런 예외적으로 준 거는 어떤 고민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비교 형량이라는 고민 속에서 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소송 요건 중에서 원고 적격과 협의 해소의 이익과 당사자 능력에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비교 형량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공익과 사익 사이의 고민 속에서 결론을 내린 것, 그게 다 판례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사실행위라는 것은 보세요. 사실행위 이거는 취소가 안 된다 그랬어요. 취소가 안 되는 게 법적으로는 맞죠? 취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국민들이 법원에서 이러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걸 학설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쟁송법적으로 우리가 처분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쟁송법적 개념설. 또는 뭐 형식적으로 봐서 우리가 처분의 개념을 좀 확장하자. 뭐 이렇게 하는 학설이지만 판례는 이런 학설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분성을 긍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처분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지 일반적 추상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결련성,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청과 상대방의 태도, 법치 행정의 원칙,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규범적으로 보아서 처분성을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원칙대로만 하지 않고 판례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비교 형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사익과 공익 사기의 비교 형량이라는 공법적 대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송 요건 중에 또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또 뭐 관할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관할. 원래는 행정소송의 대상인데 얘가 이걸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전속관할 위반이기 때문에 각하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어떻게 돼요? 재판 청구권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 변경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조에 보면 소 변경이 있죠? 21조의 소 변경에서는 어떤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요? 법이? 항고소송과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간에만 소 변경을 인정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소 변경을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것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판례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이 있고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해요.
근데 이 조합이라는 애가 원래는 민간인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얘가 이러한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행정 주체의 지위가 돼요. 그럼 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런 행정 주체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공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창설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사실상 뭐가 되는 거예요? 특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의 법률 관계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개입된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공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내용이고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분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전에는 원래는 여기에 있는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하겠죠. 의결이라는 사전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공법적인 영역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처분이 아니고 법률 관계인 의결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툴 때는 뭘로 다퉈야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돼요. 그렇겠죠? 처분이 없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데, 자, 얘가 조합 1인데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 깡패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 의결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했어요. 어디에다가? 민사법원에다. 의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거죠. 근데 관할이 어디라 그랬어요? 공법이니까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각하하면 돼요. 그렇죠. 야,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국민이 돈이 더 들죠.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사자 소송에서도 개별 법률에서 제소기간을 규정해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왕 벌어진 판에서 국민이 재판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실현시키도록 우리가 봐주자라는 거죠. 사익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요? 행정법원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21조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줘요. 보내주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보내주는 걸 뭐예요? 소송을 이사시키는 거죠. 그걸 이송이라고 그래요. 이송을 해서 행정법원에 보내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해당 법원에서 관할이 있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얘가 대전법원이에요. 대전지방법원. 본원. 그러면 이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1, 2, 3층에 1층은 민사, 3층은 행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수소법원이 관할이 있다면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얘가 제기한 소를 변경하도록 성명권만 행사하면 돼요. 성명이라는 거는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행정사건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소 변경을 성명해 줘서 그 다음에 소 변경하도록 하고, 만약에 천안지원이면 천안지원에는 행정사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해주는 거죠. 사익적 측면에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관할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판부, 법원은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조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학자들은 야, 이렇게 민사하고 행정이 좀 헷갈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변경을 인정해 주자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원은 그냥 판례대로 해준 거예요. 판례에 따라서 인정을 해왔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얘가 부산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입학이 취소됐다.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행정법원으로 가야 돼요. 왜? 얘가 행정 주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행정 주체가 아니죠? 얘는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 기관이죠. 그렇죠? 얘는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계약의 이행인 거죠. 야, 내가 있잖아. 너 입학할 때 이런 계약서가 있었는데 네가 그 계약된 이행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취소할게 이런 거예요. 사인 간 의사표시에 취소가 되는 거죠.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건 민사로 가야 돼요. 근데 제기한 소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이렇게 제기를 해요. 그건 행정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서울 부산지방법원에 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사가 아니라 행정이니까 행정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그렇죠? 그럼 얘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입학 취소 처분이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죠? 그러면 구소가 제기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21조에서 14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제소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존중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판사는 편하죠. 그냥 각하하면 돼요. 그러나 사익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관할 부분에 있어서도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조율을 통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생각컨대 이후에는 여러분이 뭘 담으면 돼요? 다 모르겠으면 헌법 27조 1항에 있는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 차원에서, 그렇죠? 그것만 담아도 돼요. 그러면 노무사 업계에서는 사실상 헌법 조문 적시하고 그렇게 쓰는 것도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죠. 자, 이게 소송요건 파트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명항고 소송이라는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의무이행 소송이라든가 예방적 부작위 소송, 금지 소송,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입학 취소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학 취소를 금지하는 거를 예방적으로 한다면 당사자의 권익구제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대한 유형으로 4조에서 뭐뭐만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 무효 등 확인, 그 다음에 부작위 이렇게만 열거하고 있어요. 나머지 인정을 안 하죠.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정청이 얘한테 신청을 했고 얘가 약속을 했네요. 근데 얘가 얘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가 안 하고 있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대출금이 쌓여가죠. 해주는 줄 알고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땡겨왔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작위 위법.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 의무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국가 패소율이 100%예요. 왜 그래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만 부작위만 있으면 무조건 인용이에요. 당사자가 얻는 건 뭐예요? 그냥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행정청은 뭐예요? 거부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부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해야 돼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그럼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 이기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인용, 확정,
그러면 기속력.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재처분 의무. 30조 이항에 있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이걸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간접강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변수가 있어요?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로 똑같은 거부 처분을 때려도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대출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익적인 요청상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면 얘한테 바로 의무이행 소송 제기해서 얘가 권리구제를 받던 아니면 지면 바로 포기하고 대출금 상환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사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가치가 충족이 돼요? 재판 청구권. 국민의 권익 보장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공익에서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또 다른 가치. 이 문제가 또 생기죠. 그 예를 들면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해서 인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를 누가 때리는 거예요? 판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는 원래 처분청에서 해야 되는데 법원이 해주는 꼴이 되죠. 권력분립 원칙 위반,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취소소송이라는 거는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무슨 판단이에요? 2차적 판단인 것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1차적 판단을 내가 해버린 거예요. 왜? 처분청은 1차적 판단을 안 했죠? 거부했는데 내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력분립의 근간이 훼손되는 거고 판사는 뭐 권력분립에 대한 훼손이 된다 이런 거창한 가치보다는 예산을 안 주죠. 행정청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산을 안 줘요. 법관을 좀 늘리려고 해서 기재부에 가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야, 너 그따위로 하면서 뭘 원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단 말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이행 소송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어떤 가치에서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에서 어느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때는 공익적인 고려를 한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자꾸 얘 얘기를 하게 되네.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의전원에서 취소가 되면 의사 자격 요건이 흠결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어떻게 돼요? 취소해요? 철회해요? 법률상 원시적 장애이기 때문에 취소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에 지금 언론에서 여러분 보면 집행정지 신청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뭐가 더 좋아요?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하면 사실은 의사 면허가 임시로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확실하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요, 또. 왜냐하면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는 민사소송법 집행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사집행법 300조에 가면 가처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인정해주면 의사 면허를 임시로 부여해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또 여러분이 만약에 노무사 1차 시험을 불합격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서 2차 시험을 지금 못 봐요. 그렇죠? 1차가 합격하는 게 성결 문제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했어요? 그러면 1차 합격이라는 임시의 지위가 부여되니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훨씬 좋아요. 근데 들어본 적 있어요? 가처분? 없단 말이에요. 왜 안 해줘요? 그러면 얘는 떨어뜨렸죠. 누가? 행정청이. 근데 누가 붙이는 거예요? 판사가 붙이는 거예요. 그건 뭘 침해한다?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또 어디에도 있어요?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도 있죠.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이 문제도 처분 시설이 있고 아니면 판결시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처분시와 판결시. 그러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는데 적법하다는 건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적법하다는 판단인데 만약에 판결시에 위법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가 적법과 위법을 판단하는 거죠. 1차적 판단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판사가 계속 이때는 적법했는데 계속 재판을 막 늘리는 거예요. 2년, 3년 상관없죠. 그러면 위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판결 때리면 위법과 적법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 당시에 적법했다는 판단을 침해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컨대 이후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 판단권 존중의 측면에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거부처분은? 학설은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판례는 다 필요 없고 예산 받아야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처분도 마찬가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만 우리 판례는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행정심판에서는 여러분 이제 거부처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부처분 좀 어렵나요? 전반적으로 그냥 사실 아무런 두서 없는 이런 강의 제가 추구하는 강의예요. 그렇죠? 별로 인기가 없나 그래서? 자, 거부처분 보면 거부처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두 가지죠.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길어지니까 여기 지우고 갈게요.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소송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심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해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기할 수 있는 심판 청구의 유형은 뭐 있어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또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안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거의 본질은 뭐예요? 이렇게 행정부라는 같은 집 안에서 그렇죠? 처분청이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재결청이라는 애가 그렇죠? 저는 이거를 둘리라고 표현하고 얘를 고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이 한 집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문제는 필요가 없어요. 얘도 처분청인데요. 그러면 처분청. 얘가 원시적 처분청, 그 다음에 재결적 처분청이죠. 그러니까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그냥 권한 존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한 존중. 그렇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 때 여러분 엄마랑 아빠랑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집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남의 집의 어떠한 규율적인 부분은 존중해 줘야 되죠. 그거는 권력 분립의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권한 존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규율해 놨죠. 여기서는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을 안 한다. 여기서는 뭐만 돼요?
취소 소송만 돼요. 물론 이제 무효 등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죠. 얘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가 되죠.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필요 없고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인용 판결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용 판결. 그러면 얘도 인용 재결이 여기서는 좀 복잡해지죠. 취소 심판 청구에서는 그냥 인용 재결이 되는 거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로 가면 약간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처분 재결이 있어요. 처분 재결이라는 건 뭐야? 자기가 그냥 허가를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허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리한테 허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게 더 많이 할까요? 이걸 많이 하죠. 왜? 아까 권한 존중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건 거의 없어요. 뭘 안다고 허가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을 하면 둘리는 그 다음에 뭘 해요? 처분을 하죠.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기속력 때문에 하죠. 재결의 기속력. 근데 만약에 처분을 안 하고 있네요? 처분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속력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압박할 수가 있죠. 압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직접 처분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당사자가 신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길동은 재결만 때린 이후에 둘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 재결 준비해야지. 그렇죠? 근데 간접강제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뭐가 더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더 많이. 왜? 권한 존중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왜 있어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처분권 신청도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하죠. 근데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소송으로 가면 인용 판결이 떨어지면 기속력 나오고 확정됐을 때, 그렇죠? 확정됐을 때 기속력 나오고 그다음에 기속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간접강제 신청.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처분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입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만약에 얘가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기속력 안 하고 있네요. 그럼 간접강제가 돼요? 이때는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무효가 더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법에 없으니까 안 해줘요. 법에 없으니까 안 해주는 판사의 진심은 뭘까요? 진심. 그거는 간접강제라는 것은 처분청을 강제하는 거죠. 판사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없으면 안 해요.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또는 권력 분립 이런 차원에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공익과 사익, 즉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들이 바로 이렇게 행정쟁송과 관련된 입법적 내용으로 연계가 되어 간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통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뭔가 좀 알면서 푸는 것 같고 내가 행정법을 좀 아는 것 같네 이런 인식이 들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살펴보고 있는 제도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처추변이라는 문제가 있죠. 처추변.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제 얘한테 노무사 취소 처분을 때렸어요. 시험 어렵게 합격했는데 취소했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소송 제기해야 돼요. 그 소송 요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여기 있고 원고는 누구예요? 원고는 을이고 그다음에 피고가 갑이죠. 이렇게 해서 소송이 여기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안이죠. 본안. 첫 추변은 어디의 문제예요? 본안의 문제. 소송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본안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맵에 보면 첫 추변이 어디에 나와요? 기승전결에서 승에 나오죠. 그렇죠? 기가 통과된 다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유를 보니까 원래는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죠. 침입적 처분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부정행위했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래서 판사가 시험이 종류가 뭐예요? 그러니까 행정쟁송법 주관식으로 봤대요. 근데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지?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럼 안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거기다가 추가하는 거죠. 뭘 추가해요?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시험 볼 때 저희한테 뇌물을 줬어요. 아니면 명의를 대여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추가해서 당해소송 절차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얘한테 취소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죠. 그러니까 당해 처분에 지금 사유는 뭐예요? 원래 있던 원래의 사유. 부정행위. 그 다음에 추가했던 사유는 명의대여.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자로 이렇게 처분을 때렸을 때 이 처분 일자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사유여야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사유를 여기에 추가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행위 한 적이 없어서 나는 비싼 돈 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명의대여한 사실은 있네요. 그럼 내가 소송 제기 안 했겠죠? 그런데 굳이 소송 제기하게 된 건 네가 이 이유만 나한테 제시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는 준비를 못했잖아. 준비를 못한 걸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요? 절차적 방어가 안 되잖아. 네가 공격을 할 때 나도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뭔가 싸움이 이렇게 전개될 거 아니야. 방어가 전혀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분청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이왕 벌어진 이러한 라운드에서 네가 잘못한 모든 사유를 다 집결해서 당에 벌어진 판에서 다 해결해서 내 처분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가 달성돼요? 행정 경제가 달성하죠.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왕 벌어진 판에서 판사님도 피곤하니까 소송 경제도 달성할 수 있잖아. 분쟁의 이례적 해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와 또 개인의 절차적 방어의 가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울질을 해야죠. 비교 형량을 해야 돼요. 비교 형량을 해서 우리 판례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도그마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내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도 좀 일응수긍이 되고 너도 괜찮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뭐예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니까 부정행위와 명의대여는 사실관계가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명의를 대여할 때 필요한 사실적 기초관계,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할 때 사실적 기초관계가 다르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법률적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초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냐? 그 부분에서 달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이 사유를 갖고 재처분을 해서 결국에는 또 취소 처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야, 결국에는 이렇게 하잖아. 그래도 절차적 방어라는 이러한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 형량의 문제죠.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의 문제로서 우리 판례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0분 쉬었다가 판결 파트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율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